네,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랑동에 있는 도랑 롯데캐슬 골드파크 103동 14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84.995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25.71평입니다. 현재 70%가 유찰돼서 2억 8천만원입니다. 2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22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1층 중에 14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019년 4월 26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9월 9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일에 도랑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소 기준 등기가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6가지를 살펴보면은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런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권리 외에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이는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6가지는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이렇게 권리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는 6가지의 권리가 모두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압류, 건저당,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렇게 3가지만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가지의 권리만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가지가 설정되어 있든 5가지가 설정되어 있든 그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외에 추가되는 권리가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전세권은 집합건물, 즉 아파트,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근린상가, 이런 것이 바로 집합건물입니다. 이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되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소 기준 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상을 살펴보면은 권리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권리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건물이 들어서고 최초로 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이 보면은 2019년 4월 26일에 사용 승인이 나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9년 9월 9일에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일에 도랑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 건저당도 역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에 또 도랑 새마을금고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역시 이 건저당 설정도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건저당 역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권리인 하나은행에서 설정한 건저당 역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SBI저축은행에서 설정한 건저당 역시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들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권리가 바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추가되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서 보면은 지금 총 8가지 권리들 중에서 1번 소유권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건저당은 지금 보면은 SBI저축은행까지 건저당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권리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 역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자, 압류, 가압류 이렇게 있습니다. 가압류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8번째 SBI저축은행에서 설정한 임의경매. 자, 여기 종류에 보면은 임의경매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지는 등기부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상을 살펴보면은 자, 집합 건물의 등기부상에는 표제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와 얼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은 등기상 전부증명서 이것이 바로 줄여서 등기부입니다. 그리고 집합 건물이란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상가, 오피스텔 이런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표제부가 또 있고 그 아래에 또 보면은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각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얼구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입니다. 자, 한동 건물이란 101동이 있을 수 있고 아파트 단지에 110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10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자, 그 110동이든 210동이든 그 동, 한 동의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동에 자, 이 건물은 21층까지 지금 되어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로 자, 1층의 공동주택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면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21층까지 공동주택 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 건물의 내역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표제부입니다. 한동 건물의 표시.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표제부는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10동이면은 조금 전에 110동에 1001호에 살고 있던 1003호에 살고 있던 그 실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 110동이면 110동, 210동, 210동 안에서 자기가 실제 1001호에 살던 2001호에 살던 자기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점유 부분 건물의 표시 표제부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은 84.9954제곱미터로 실내 공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유 부분은 복도나 비상계단 그리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한 실제 자기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실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각 구에는 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아파트에서 최초로 한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2019년 9월 9일에 소유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각 구에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각 구에 나와 있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렇게 각 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각 구에는 어떤 또 권리가 있느냐 하면은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보면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언제 신청했냐면은 2023년 11월 17일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사건 번호가 2023타경16-181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왔고 그 사건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 바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왜 등기부를 보고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임의경매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 개시 결정이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임의경매를 이렇게 SBI저축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여기 등기부상에 결과가 사건이 진행돼서 그 결과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바로 여기 녹아 있는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 중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가 여기 놓아 있는 임의경매가 바로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종류는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의경매를 신청하든 강제경매를 신청하든 자,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권리가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담보가등기가 제일 먼저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저당권이 제일 먼저 접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일자 순으로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부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지금 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외하고 그 아래에 지금 건저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건저당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설정한 가압류가 있고 그 8번째 보면 SBI저축은행에서 신청한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경매 말소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되는 권리가 이렇게 건저당, 가압류, 임의 경매가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접수일자가 가장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은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건저당은 제일 먼저 설정한 건저당은 2019년 9월 10일입니다. 자,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두 번째로 설정한 건저당은 2020년 11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건저당은 2021년 5월 4일입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설정한 건저당은 2022년 1월 17일입니다. 자, 이렇게 접수 순수대로 보니까 최고 빠른 건저당이 바로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019년 9월 10일에 설정한 건저당이 가장 접수일자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건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2019년 9월 10일 설정한 건저당부터 이후는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소멸 여부에 다 소멸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있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임차인의 전입일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녹아 있는 것은 조사된 임차인 내역이 없다고 녹아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냐면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신고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 이 물건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에서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는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019년 9월 10일에 설정한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러면은 2019년 9월 10일보다 이전에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놓아 있는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갖추었을 때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대항요건, 즉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란 것은 바로 이 물건으로 치면은 이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하기 전에 건저당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먼저 앞서서 임차인 전입일자보다 앞서서 이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그리고 대항요건과 또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나면은 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는 또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먼저 1번 요건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자, 이 물건으로 치면은 도랑 새마을금고 2019년 9월 10일에 설정한 건저당보다 앞서서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대항요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대항 요건을 갖추면은 그러면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먼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 물건으로 치면은 여기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019년 9월 10일 이 건저당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하고 바로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하는 것이 대항요건입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대항요건을 갖추면은 이 대항력의 효력 발생일은 그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이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2019년 9월 10일에 최선순위 건저당이 설정되었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건저당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은 2019년 9월 10일보다 더 앞서서 전입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임차인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집행관이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이렇게 보면은 비고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집행관이 조사할 내용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임차인이 어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란 걸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물건을 자, 다시 이 물건에서 그러면 해당 조사서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사서를 또 집행관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자, 점유관계가 미상이더라. 가서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대항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예 자기는 주인이 살든 임차인이 살든 알 수는 없지만은 임차인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입찰자가 편안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은 현장에서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권은 신고 및 배당 요구 절차, 당 사무소, 집행관 사무소를 말합니다. 연락처를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남겨두고 보고서 작성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전입자 김무성, 채무자에게 채무자 겸 소유자와 가족의 거주 여부 및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차인이 확인 못했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자기가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력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와 인도를, 주택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기 보면은, 자, 이 물건, 말소 기준 등기는 도랑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019년 9월 10일에 설정한 건저당보다 앞서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누구나 편안하게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입찰가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의 건물 면적은 84.99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면적을 보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로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84.995) 자, 이 면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2024년도에 5건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14층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래된 내역을 보면은 2024년 1월 달에 12층이 4억 1,500만 원 거래됐습니다. 2월 달에 23층이 4억 1,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15층이 3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4층이 4억 3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3층이 3억 5,800에 거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3년 1월 달이, 부동산이 가장 하락해 있을 단계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2023년 1월 달에 15층이 3억 4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13층이 3억 8,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11층이 3억 8천, 그리고 8월 달에 14층이 4억 정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13층이 4억 정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역을 보면은 우리가 14층은 한 4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9월 달이고 미국에서 금리를 0.5% 지금 인하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낮아지면은 대출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이 투자하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건의 지금 9월달 실거래가를 한 4억 1천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4억 1천만 원으로 보고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누구나 편안하게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 9월달 실거래가는 4억 1천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4억 1천만 원에서 우리가 이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우리 수익을 차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84.99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평수입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21층 중에 14층이기 때문에 저층은 아닙니다. 중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19년 4월 26일이기 때문에 한 4년밖에 안 된 아직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게 장점이고, 자, 장점은 지금 다들 선호하는 평수란 거, 그리고 사용승인이 2019년 4월 26일이기 때문에 4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라는 게 장점이고, 또 하나 보면은
세대수가 1260세대입니다. 자, 우리는 거주 목적으로 입찰하는 입장에서 지금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 입장에서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이내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260세대면은 가격만 잘 조정하면은 얼마든지 1년 이내에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이 지금 보면은 한 세 가지로 보입니다. 선호하는 평수이다. 그리고 2019년 4월 26일이 사용 승인이기 때문에 아직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아파트다. 그리고 총 세대수가 1260세대다. 그리고 지금 해당 층수도 21층 중에 14층이기 때문에 뭐 중층 정도는 해당된다. 마이너스 요인이 별로 없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실거래가 9월달 실거래가를 4억 1천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수익을 차감시키느냐에 따라서 입찰가가 정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거래가 4억 1천만 원에서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의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4억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건에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생각한다면은 한 4억 6천, 한 3억 6천 정도 이렇게 지금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 이는 하자 있는 물건이 아니고 모든 장점이 대부분인 아파트는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3억 6천 이상 적는 것이 마땅한데, 일단 우리가 한 수익을 한 3억 5천만 수익을 5천만 정도 차감시켜서 3억 6천 한 300만 정도 하겠습니다. 3억 6천 3백만 원. 자, 우리는 입찰가를 3억 6천 5백만 원 하겠습니다. 3억 6천 5백만 원. 자, 우리는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3억 6천 5백만 원 하겠습니다. 자, 입찰가를 3억 6천 5백만 원. 자, 입찰가를 3억 6천 5백만 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에서 입찰 보증금은 이게 보면은 2024년 10월 22일에 최저 매각 대금인 2억 8천만 원에 10%를 해야 됩니다. 왼쪽에 보면은 2,8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2,800만 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증금을 2,800만 원 이렇게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압 수표로 보증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자는 폐찰됐을 때를 대비해서 입찰자 본인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났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새기 입찰 용지에 다시 작성을 하셔야지 그 용지에 수정해서 제출하면 입찰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길 입찰표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입찰가를 3억 6천 5백만 원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우리는 입찰가를 3억 6천 5백만 원. 이 물건의 9월달 실거래가는 4억 1천만 원을 잡았고, 그리고 우리는 입찰가를 3억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차감해서 3억 6천 5백만 원을 우리는 입찰가로 산정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 모의 입찰가를 반드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약 상승해 나갈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자기가 모의 입찰가를 산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모의 입찰가를 한 번씩 적어 보시고, 또 10월 22일 되면은 자기가 작성한 모의 입찰가와 실제 낙찰가를 비교해 나가야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의 낙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